다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8번. 네. 자, 전자빔 발생 장치에서 나와 간격이 긴 이중슬릿 통과해서 스크린에 각 지점에 동들어는 전자의 수를 전자금줄기로 부른다.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일단 우리 빛의 간섭하고 비슷한 현상이지, 그지? 전자가 입자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생길 수가 없어, 그죠? 근데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빛의 간섭 같은 간섭무늬가 이렇게 생긴다, 그죠? 네. 자, 전자빔 발생 장치 나오는 속력이 각각 V1, V2인 전자들을 이용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측정한 전자의 수를 계략적으로 나타냈다 했습니다. 자, 일단 기억은 맞죠? 전자의 파동성, 그죠? 네. 물질파. 그 다음에 이제 미연 관계를 일단 이거 봐야 되는데, 미연은 뭐는, 여기 있네요. 이 간격이 성력이 V1일 때와 V2일 때. 자, 이거는 빛의 간섭에서 이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와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죠? 네. D분의 L 람다. 이 이중슬릿의 간격은 일정하고, 그리고 스크린까지 거리는 일정해. 그럼 요것만 문제가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파장은, 물질파는 바로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란 말이야. 네. 여기서 이 V가 크면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파장 작아져요. 작아지죠? 파장이 작아지면 델타 X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 X. 또 작아지죠. 네. 자, 속력이 빠른 놈은 델타 X가 간격이 좁다. 그러면 여기서 간격이 누가 더 좁아요? V1이와 V2야. 그 V1이요. V1이 간격이 더 좁죠? 네. 간격이 좁은 놈이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 간격 좁은 놈이 속력이 빠르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죠? 네. 그럼 니은 틀렸네? 네. 그 다음, 전자의 속력이 V1일 때 D를 증가시키면, 자, D를 요거를 증가시킨대요, 요거. 그러면, 델타 X가 어떻게 돼요? 그럼 데이터 X는 늘어나나요? 줄이면, 그죠? 네, 늘어나죠. 그래서 D 맞는 거잖아.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파동의 빛의 간섭과 전자의 이런 간섭 무늬도 결국 다 똑같은 과정이라고 보면 돼. 응? 자, 스펙트럼이란 빛이 파장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나는 색깔에 띄고 햇빛과 같이 다양한 파장에 섞인 빛을 분광기. 분광기 하기는 뭐 대단한 거. 자, 우리는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거 뭐야? 삼각형으로 된 플라스틱으로 봐도 되죠. 삼각형으로 된 플라스틱으로 햇빛 딱 이렇게 비춰보면 거기서 빨간, 파란, 무지개색을 볼 수 있다. 근데 좀 더 정밀한 기계, 분광기라는 거야. 좀 비싸. 자, 여기로부터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속 스펙트럼.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외선, 적외선과 같은 것은 볼 수가 없어. 우리는 뭐다? 가시광선만 보는 거다.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란 뜻이야. 오케이? 근데 백일등 같은 거를 슬릿을 통과했을 때 이것을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간색, 파란색, 무지개색에 나오는데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근데 태양이 아니고 왜 백일등일까요? 태양은요. 그거 하나 물어보자. 태양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랑 헬륨. 근데 가서 확인했어? 아니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과학자들은? 저 프리즘. 네, 바로 이걸 갖고 있다. 그래서 저기 누구냐? 태양이 네. 정확하게는 요 모습이야. 오케이. 여기로부터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알아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야. 근데 백일등이 뭔지 알아? 백일등 네. 옛날 에디슨이 만들었던 전구 네. 이렇게 필라멘트가 있고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전원을 연결하면 이게 필라멘트가 가열돼서 나오는 빛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고온의 물체라. 열이 가열하면서 방출되는 거. 이거는 바로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 두 종이 있어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자,
방출이 뭐냐? 고온의 기체가 빛을 발산하는데 이것을 프림 통과시켜 보면 이 전부 다 까만색인데 그 부분별로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 거야. 이걸 방출. 누가? 고온의 기체가 방출.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수는 뭐냐? 여기는 이제 백일등이죠. 백일등에서 빛이 나와서 이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이 흡수했으니까 얘가 되는 거야. 고온의 기체가 되는 거야. 자, 흡수하고 백일등에서 놓은 빛에서 누가 요 까만 부분이죠. 요 까만 부분을 저온의 기체가 빼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뺏어갔으니까 요 뺏긴 부분이 색이 없는 거야. 이걸 흡수 스펙트럼. 그 위에 저온의 기체가 고온이겠죠. 자, 굉장히 안정적인 저온의 기체가 이 백일등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불안정한 기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원래까지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면서 뭐야? 이 빛을 방출하는 거야. 근데 그 위치가 어떻다? 똑같다. 오케이? 똑같아. 아, 아까 그 이야기다 그랬다. 도플러 효과. 그런데 이게 이거라고. 여기 이제 나중에 저기 그 빅뱅 우주론 이런 거 배울 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자, 어떤 별에서요 빛이 나. 근데 혹시는 성간 물질이 아닌 성간 물질. 별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 뭐로 이루어졌어요? 기체야. 이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다시 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간 물질이 이렇게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별빛에서 에너지가 발산해질 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뭐 할까요? 얘가 저온의 성간 물질이었는데 얘가 에너지를 뭐죠? 네, 흡수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넣은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켰더니 뭐가 됐다고요? 아까 전에 연속 스펙트럼에서 까만색이죠? 까만색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네. 그거를 우리는 아까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오케이? 네. 흡수 스펙트럼이고, 그러면 이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고온의 기체가 됐겠죠? 네. 얘가 불안정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돌아가면서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것이 아까 흡수했던 그 까만 부분이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란다? 방출 스펙트럼이란다고. 근데 이 방출 스펙트럼 보면, 흡수 스펙트럼 보면 이 선들이요, 얘가 이렇게 멀어지면 빨간색 쪽으로 더 이동해요. 그것을 우리는 그걸 적색편이라고 하는데, 그 편이 되는 양을 가지고 도플러 효과 있죠? 도플러 효과에 계산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해보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은하가 팽창하진 않아. 근데 희한하네. 안드로메다 은하는요, 거꾸로 우리 은하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100%다 아니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문제점이 그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의 점으로부터 우주가 생성됐다고 하면 다시 얘들 반대로 운동을 반대로 이렇게 가면 한 곳으로 모여야 되겠죠? 없어. 안 모여.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은하가 멀어지는 게 아니더라. 아까 말했잖아. 안드로메다는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 빅뱅 우주론은 그걸 대처할 만한 아직 이론이 없을 뿐 아직은 그게 통용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여기로부터 뭐 은하가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또 이게 왜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에 선이 나타나느냐. 여기서 이제 보호가 쉽게 안 나는 거죠. 이거 혹시 전자와 관련된 거 아니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봐놔야 돼요. 요 학교 선생님이 시험 낼 때요, 칼라를 못 내죠. 그래서 요거 봐놔야 돼요. 자, 일단 요거부터. 이거 우리 꼭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에너지는 HF. 이 H는 플랑크 상수, 그리고 F는 프리퀀시에서 진동수야.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 값은 H 람다분의 C.
자, 여기서 C는 빛의 속력.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력이야. 그 다음에 람다는 바로 파장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 공식이 나온 것은 이렇게 나온 거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파동의 속력은 뭐였어요? 주기분의 파장. 파장 곱하기 진동수였죠. 자, 빛을 특별히 V라 하지 않고 빛의 속력을 C라고 하면 람다 곱하기 F가 되죠. 그럼 F가 어떻게 돼요? 람다분의 C죠. 네, 요게 이렇게 해서 놓은 거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셔요. 우리가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색에서 어느 쪽이 에너지가 작으냐? 바로 빨간색 쪽이야. 이거를 넘었으면 뭐가 돼? 적외선이죠. 그리고 이 보라색 쪽 바깥쪽은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적외선과 자외선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더 크다? 자외선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에서도 에너지가 큰 쪽은 바로 이 파란색, 보라색 쪽이야. 그리고 빨간색 쪽은 에너지가 작아요.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진동수도 어떻다?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다가 되겠죠. 그런데 파장은요? 그 반대야. 파장은 여기가 짧고 에너지가 큰 쪽이 짧다. 왜냐하면 여기 공식 한번 보세요. 에너지와 파장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지. 그리고 얘는 길다야. 그래서 이게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체로서는 설명이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 문제 속에서는 뭐 어떻게 되느냐? 이걸 뭐 한다? 컬러로 못 내는 거죠. 그럼 어떤 쌤은 이렇게 써요. 이쪽이 빨간색이다, 이쪽은 보라색이다. 이렇게 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파장을 적어놨습니다. 400 나노미터. 여기는 700 나노미터. 이렇게 적어놔요. 요거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이 요 파장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이 범위에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가시광선이다. 오케이? 그래서 빨간 쪽은 에너지가 작다, 진동수도 적다, 파장 대신 썼어? 네,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특이하죠? 햇빛 그리고 백일등. 솔직히 말하면 햇빛은 정확하게 아니야. 백일등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네. 자, 수소, 헬륨 이런 거 보니까요, 선이 서로 다른 데서 발생하죠.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해서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불꽃반, 스펙트럼을 보면 이 물질이 뭐다 알 수도 있고, 그죠? 또 태양에서 오는 아까 전에 그 흡수 스펙트럼을 보니까 이 수소와 헬륨에 있는 요 선 있죠? 정확하게 이 선에 맞는 것이 비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수소와 헬륨을 이루었구나. 오케이. 근데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수소하고 헬륨 같은 경우는 선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씩 있어. 근데 네온은 안 보였어요. 거의 같은 위치 쪽에 뭐 있다? 이렇게 두 개 막 겹쳐져 있어 지금. 그죠? 맞죠?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오비탈을 배웠냐고 얘기했던 거야. 오비탈은 만에 하나 배우면 여기서 이건 오비탈이라고 해요. 전자가 있는 곳을 나타내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네온처럼 전자수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전자들이 한 곳에 겹쳐져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겹쳐져 있다, 오비탈. 그렇죠? 어쨌든 나중에 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내용 에너지 준에 대해서 할 거야. 자, 러드퍼드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뭘 알아냈냐면 원자 핵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러드퍼드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인데 이 알파 입자가 뭐냐면 얘를 알파 입자라 그래요. 헬륨 이온. 이게 알파 입자인데요. 이 알파 입자를 얇은 검에다가 투과를 했더니 특이한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를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가운데 굉장히 무겁고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있고, 오케이? 주변에 이렇게 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원자 모형을 생각했어요. 러드포드는 무조건 이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이야. 전자는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넘어가자. 어쨌든 러드포드가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보어란 분이 어떻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어떻게 있냐? 여기 잘 봐. 어떤 문제인지. 자, 임의의 궤도에서 원운동하는 전자는 빛을 방출하거나 에너지를 감소하여 궤도가 점점 작아지므로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 다음 전자의 회전 반지름이 감소하면서 연속적인 파장의 빛을 방출하므로 실제 기체가 방출하는 빛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 아까 전에 수소와 훈련 보니까 선이 어땠어요? 연속적이 자꾸 끊어졌었죠. 선 스펙트럼이죠. 그런데 일단 보어란 분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첫 번째, 러드포드가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둘이는 무슨 힘이장이에요? 한 개로 플러스 한 개로 마이너스예요. 전기력이 정하죠. 전기력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면 모두 다 끌려가서 다 쪼그라지겠죠. 끌려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이렇게 끌려가면서 에너지가 방출하면 계속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수소와 헬륨 같은 선 스펙트럼은 볼 수가 없다고요. 그건 설명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 보어는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등속 원운동하는 거예요. 핵 주변에. 오케이? 핵 주변. 여기. 그럼 뭐야? 안정된 상태에서는 스펙트럼이 안 나온다고. 에너지가 발산하지 않다. 우리 또 그것처럼 같아요. 지구 주변에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하거든요. 지구로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어는 그 생각한 거예요. 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 전자가 핵 주변을 등속 원운동한다. 그러면 안정된 상태에서는 절대 스펙트럼을 볼 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선 스펙트럼이 아까 보니까 선이 한 겹에 있는 게 여러 군데가 나오죠. 그러면 전자가 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이렇게 회전하는데 전자가 도는 것이 뭐야? 여러 개가 있다. 보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전자 궤도라고 해요. 전자 궤도가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군데 있다. 오케이? 알았죠? 이게 뜻이 이제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어의 에너지 유닛에서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원자 핵이 있습니다. 원자 핵 주변으로 전자가 도는데 그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 그걸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이 보어는 여기를 K 껍질, L 껍질, M 껍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오케이? 여기 전자가 있습니다. 여기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여기 하나 보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일단 이거부터 보자. 여기 있던 전자가요, 올라갈 때 에너지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이유는?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 올라갈 때 썼다 안 했는데 여기 플러스지. 네. 이거 마이너스야. 거리가 가깝죠? 네.
전기력이 세죠? 그럼 여기 있던 놈이 여기 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던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기력에 의해서 이걸 벗어나야 돼요, 지금. 그죠? 그러면 뭐야?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껍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보다 에너지는 증가한다고요. 오케이? 응? 자, 우리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바닥 상태라고 그래요. 바닥 상태. 왜? 가장 안정된 곳이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얘가 에너지를 받았어요.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왜? 아까 위로 올라갈수록 흡수한다 그랬잖아. 아주 증가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여기 있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들뜬 상태라고 그래요. 불안정하다고. 원래 여기가 가장 안정한 거죠. 여기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얘 되게 불안해서 들뜬 상태.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혹시 너 그거 겨울에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왜 저기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손난로 알아? 똑딱이 똑 하면 따뜻해지는 거. 그럼 왜 그렇게? 걔가 들뜬 상태에서 그래요. 걔 원래 고체야. 걔 고체인데요. 불안정 상태 H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봐. 양 다리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안정 상태죠. 그래서 이거 누가 밀어도 뭐 이렇게 안 밀릴 수 있지만 한 다리만 밀 수가 어떻게 돼요? 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누가 설정 밀어도 엎어지죠. 바로 그거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때 그 불안정 상태에 탁 이렇게 어떤 충격을 탁 주는 게 바로 똑딱 탁 하면 거기서 이제 반응이 나는 거야. 어떻게? 엄청나게 불안정 상태에 있다면 이게 안정 상태로 떨어집니다. 오케이. 에너지를 발산. 그래서 들뜬 상태에 있던 놈이 바로 이렇게 안정된 상태인 바닥 상태로 갈 때 에너지를 그만큼 방출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럼 이 에너지 유닛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EN은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요거를 특별히 그냥 13.6을 상수 K라고 놓고 계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봐. 여기는 N1의 에너지를 갖고요. 여기는 N2의 에너지를 갖고요. 여기는 N3의 에너지를 갖는 곳이야. 그러면 요때 E1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E2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K.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K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거 봐. 선생님 그럼 이거 마이너스가 뭐죠? 마이너스는 것은 바로 속박돼 있다. 누구한테? 원자한테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니까 봐. 여기 이 숫자를 봐도 4분의 K보다 K가 크지? 근데 여기 있잖아. 올라가면 올라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래쪽이 크지? 그럼 안 되죠. 그 마이너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가 크지?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K가 이렇게 큰 거잖아. 그죠? 속박돼 있다. 그럼 어딜 기준하느냐? 여기를 기준해요. 무한히 올라갔을 때 어딘가에 바로 n 값이 무한대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에너지 값은 얼마? 여기 무한대에 제곱해봐. 얼마? 0이죠, 0. 그죠? 네, 그러면 잘 봐. 수소가요. K 껍질에 있는 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를 벗어났어요. 그때는 이제 무슨 상태가 돼요? 수소가 K 껍질에 있다가 N1인 에너지 그 양자수를 갖고 있는 에너지 저기 바닥 상태에서 자 N 값이 무한대인 코스를 벗어나는 순간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수소 이온이 되는 거야. 그때 수소 이온이 되는 거야. 저기를 벗어날 때. 저기를 벗어날 때 수소 이온이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설명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자, 원자에게로부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에너지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K 껍질, L 껍질, N 껍질이라는 이 부분에만 전자가 존재하고 그 사이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 K 껍질, L 껍질 이기의 에너지 값은 뭐다? 에너지 준이라고 한다. 에너지 준이. 첫 번째 요 궤도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이다. 이때 각각의 궤도의 이 수에 의해서 에너지 값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n 값을 양자수라고 한다. 이 n 값을 뭐라냐? 양자수라고 한다. 에너지를 요게 n 13.6을 n 값에 의해서 나누지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에너지 준이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이야기하고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뭐다? 이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그 말은 전자는 에너지 값을 어떤 거? 불연속적인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연속적인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점점 올라가서 에너지가 점점 생각이죠. 이 모든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N1과 N2 사이 요 사이값 요 사이값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뭐야? 아까 전에 봤던 선 스펙트럼 선이 하나씩 탁탁 끊어지는 줄. 그것이 바로 요거라고. 요게 L 껍질에서 N2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된 요 에너지 있죠? 요게 선으로 탁 나타나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돼? 자, 첫 번째 공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아까 E는 뭐라고요? HF H 람다분의 C라고 그랬죠? 이 두 개를 꼭 외워야 되는데, 자, 자, 이거 한번 보자. 이 선이 왜 나왔을까요? 수소가요. 자, 에너지를 받습니다. 받았는데요. 아까 전에 봤죠? 원자로부터 여기 이렇게 했었죠, 그죠? 자,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를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간 거야. 첫 번째 전자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올라간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건 불안정하죠? 이때 이 불안정한 전자가 안정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에너지를 뭐 한다고요? 방출한다고. 이 방출할 때 요 선이 하고 요 선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같다고요. 그럼 이해돼? 그래서 여기로 보아. 그러니까 이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본 게 바로 그거라고요. 아, 원자 구조에서요. 전자는 어디나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징적인 곳에만 존재하는구나. 그 특징적인 에너지를 갖는 것을 에너지 준이라고 한다. 이 에너지를 결정짓는 것은 N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 N값을 양자수로 하고 N값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사이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연속적인 값이 아니고 불연속적인 값. 그걸 결정짓는 게 바로 뭐라고요? 에너지 준위에 쓰이는 N값, 양자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 K값은 N1에 의해서 이 값이 에너지가 결정되고 두 번째 궤도 있을 수 있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의 에너지 값은 2를 넣었을 때 했던 마이너스 4분의 K 값. 이 값이 두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첫 번째 공식은 요 에너지 준이야. 각각 에너지 준이. 여기. 그리고 이 두 번째 공식은 뭐냐? 요 이야기. 어떤 내용이냐면 요 이야기. 아까 전에 올라갈 때 흡수하고 내려갈 때 방출한다 그랬죠? 네. 그 값을 두 번째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흡수할 때 얼만큼의 에너지?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방출할 때도 이만큼의
진동수와 파장을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1번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에 에너지 값을 나타내고 그 사이에서 흡수하고 방출할 때 그때 흡수하는 에너지나 방출하는 에너지 값을 결정짓는 것은 이 두 번째 거야. 그럼 좀 이해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예제 하나 들어줄게요. 자, 어떤 전자가요, N1에서 N2로 옮겨요. 우리는 이거를 전이라 그래요. 전이 옮겨서. 그럼 얼마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요? 에너지 흡수량은 얼마? 예. 어디서 어디를 뺄까요? 2에서 1로 빼올까요? 2에서 1로 2가 1보다 에너지가 크니까. 오케이? 2에서 1로 빼기 K 하면 얼마? 4분의 3K죠? 네? 그럼 반대로 자, N2에 있던 놈이 N1로 떨어졌어요. 이걸 또 다시 전이. 그러면 에너지를 뭐 할까요? 방출하겠죠? 자, 그 방출한 양은 얼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분의 K. 그죠? 이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에서 K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3K 어때요? 절대식 어때요? 둘 다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어디서 어디로 뺄 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오케이? 그냥 뭐다? 절대식 하면 돼요. 그러니까 흡수한 양이나 방출한 양이나 그 양이 같아요. 에너지를 마이너스할 게 없어 원래는.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는 속박돼 있다. 즉 원자에게 속박돼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여기서 흡수한 양과 에너지 방출한 양을 계산할 때는 어디서 어디 빼도 아무 상관 없다고요. 아니지 뭐야? 마이너스는 그냥 쓰면 안 되고 그냥 절대식으로 된다. 오케이? 그 양은 같아요. 이해됐죠? 지우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거라 이거 꼭 지금 정리 안 되는 게 있으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셔야 돼. 정리 안 된 것. 지금 하는 내용은 수소 원자에서만 적용된다. 그런데 수소처럼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보어에 이 모델이 다 맞아 떨어지는데 헬륨처럼 전자에 2개 이상 되는 경우는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이론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그대로 쓰는데 문제에서는 다른 원자는 안 나와요. 왜? 이 얘기잖아. 안 맞다고.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 원자만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자, 이거를 한번 자, 원자 핵이 있고 자, 이렇게 자, 여기가 N1 가장 바닥 상태, 여기가 N2, N3, N4, N5. 자, 전자가요 2에서 1로 떨어지는 경우, 3에서 1로 떨어지는 경우, 이때가 에너지가 가장 커요. 이거를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이먼이에요. 이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그래요. 자, 이 선 스펙트럼에서 에너지가 가장 크고요. 오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외선 영역.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곳이라고요. 자외선 영역. 거기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거요. 여기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인데요. 여기는 우리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곳이야. 선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보는 건 요거밖에 못 보는 거야. 근데 어떤 다른 측정 장비를 보면 여기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라이먼 계열이요. 라이먼 계열. 라이먼 계열은 가장 에너지가 크고 바로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것은 진동수도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죠? 파장은 어때요? 파장은 어때요? 파장. 가장 짧다. 오케이? 자, 라이먼 계열은 N2 이상에서 N1로 전자가 전이할 때 나타내는 스펙트럼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여기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이렇게. 오케이? 2 이상에서 전자가 1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바로 스펙트럼 상의 계열, 영역.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발머 계열이야.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라이먼 계열보다는 에너지가 작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이라. 라이먼 계열보다는 에너지가 좀 작지만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계열을 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은 뭐다? 전자가 1로 떨어진 게 아니야. 어디에 떨어진 거? 2,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이렇게 2로 전이가 되는 경우야. 그래서 n의 준위가 양자수가 n3 이상에서 n2로 떨어지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번에는 4에서 3, 5에서 3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셴이다. 파셴 계열이라고 그래요. 파셴 맞지? 맞아. 파셴 계열. 자, 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 자외선 영역이야. 이 세 가지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고 진동수도 작으며 대신 파장은 엄청 긴 경우. N 어디서? N4 이상에서 N3으로 전자가 전이할 때 스펙트럼상에 나타내는 영역. 자, 현재 여기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자, 1에서 2로 가는 건 뭘까요? 이 라이먼 계열이야. 2에서 1로 가는 건 에너지 방출하는 거지. 근데 1에서 2로 가는 건 흡수하는 거죠. 어쨌든 그 에너지 값은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 값 같은 거라. 무조건 1로 떨어지면 뭐라고요? 라이먼 계열이고 자외선. 우리 스펙트럼상의 자외선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2로 떨어지는 경우는 발머. 3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파셴 계열. 가장 에너지가 작은 저외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매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좀 잘 보세요.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자, 여기 보면 수소의 스펙트럼 중 가시광선 영역이라는데 지금 A, B, C, D 중에 지금 어디가 에너지가 가장 여기 쓰면 지금 색깔로 되어 있잖아. 어딜까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쪽. 작은가요? D. D죠. 여기가 에너지가 가장 작죠. 여기가 에너지가 가장 크죠. 그러면 이거 가시광선 스펙트럼이니까 무슨 영역? 무슨 계열? 아까 무슨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가시광선. 기억 안 나? 발머. 오케이? 가시광선은 발머 계열이야. 그러면 발머는 아까 어디로 전자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어디로? 1로 2로. 발머 2로. 2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럼 여기 자 1, 2, 3번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건 누구야?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 누구야? 1, 2, 3번 중에
아니. 이 값이 에너지 값이잖아. 이 값이. 아, 1번이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스펙트럼으로 들어보세요. A, B, C, D 중에서 에너지가 누가 제일 작다고요? 아까 전에? 그 D가 그래서 이 선이 바로 N 3에 있던 전자가 2로 떨어지면서 나타내는 에너지 값이야.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순서로 가면 되죠. N은 N4에서 2로 가는 거, N5에서 2로 가는 임식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에너지 준위할 때 이 N은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K 이러잖아. 그죠? 네. 그러면 요 값을 한번 따져볼게요. N3에서 2니까 그 값은 방출되는 양은 N3 빼기 N2 하면 마이너스 9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K 하면 36분의 얼마야? 5K죠. 그죠? 맞죠? 아니야? 5K 맞잖아. 아, 네. 요 값하고요. 이 값에 하고 계산했더니 이게 진동수 있죠? 네. 이 값이 여기 진동수가 똑같다고요. 요거는 뭐라고요? 각 에너지 준위. 각각의 양도수에 의한 에너지 값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사이 값은 요거하고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했죠? 3에서 2로 계산했는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값을 진동수로 환산해 봤다고요. 했더니 요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에너지 준위하고 네. 이 선하고 매칭하는 게 아니야. 네. 이 스펙트럼은 뭐다? 이 사이 값이야. 이 사이 값. 오케이? 네.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에너지 준위는 요 공식으로만 쓰는 거라고. 요 공식만. 오케이? 네. 그리고 이 스펙트럼 상에서 나타나는 요거는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오케이? 이해돼. 그리고 대부분 보면 간격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학교에서요, 이렇게 시험을 냈더니 정말 제대로 낚여서 오는 학생들을 봤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부터 잘 봐. 하나 예를 들게요. 이거는 좀 지우고. 자, 원자회로부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진짜 맡겨왔더라니까. 내가 다 황당했어. 자, 여기 있던 전자가요, 요렇게 떨어졌어요. 요거를 A 케이스로 할게요. 네. 자, 이거 무슨 계열이죠? 라이먼 계열이죠? 네. 자, 4에서 2로 떨어졌어요. 무슨 계열이야? 발머 계열이죠? 네. 요거를 B라 할게요. 두 개 중에 에너지는 누가 더 클까요? 두 개 중에 에너지가 큰 거요? 응. A번 A 케이스 라이먼 게. 자, A가 큽니다. 네. 왜냐? 학생들 중에요, 요 간격을 보니까 없어요. 요게 B 간격이 더 큰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야. 학생들 그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지금. 오케이? 네. 그런데 우리 책에 그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 이 그림이요. 한 간격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아까 전에는 간격이 일정했죠, 그죠? 네.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2에서 1로 간다 하더라도 뭐야? 발마 파셀 아무리 위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간격보다 뭐야? 작죠. 네. 그럼 이게 실제 그림이고. 그냥 에너지 값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된다. 에너지가. 오케이? 네. 실제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거 에너지 값으로 이 그래프 나타내면 이런 간격을 띄고 있다고. 이해되죠? 네. 그래서 딱 낳기 좋죠? 똑같은 간격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진짜 그래서 낳기 못하는 얘기잖아. 쌤 간격 넓으니까 뭐야? 아싸, 얘가 에너지가 더 크네. 이러니까. 절대 아니야.
아무리 그 N2 값에서 1로 떨어지는 이 나이몬들이 가장 에너지가 작은 요 나이몬 계열에서 요게 제일 작은 거잖아. 요 놈이 그죠? 요 놈이 제일 작은 거죠, 그죠? 한다 하더라도 뭐야? 나이몬은 자외선 능력이야. 그러니까 발모가 아무리 5에서 2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가시광선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로 비교해 보면 잽이 안 된다. 무조건 나이몬이 무조건 간격이 좁다 하더라도 에너지 이게 작다 하더라도 무조건 라임은 자외선이기 때문에 발모보다는 무조건 에너지가 이해되죠? 됐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할게요. 이제 마지막 거는 이제 실제로 시험 볼 때 나오는 형태거든요. 근데 되게 쉬워. 이건 진짜 쉬운 거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예로부터 수소 원자만 한다. 자, N1, N2, N3이라고 하는 양자수에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는데, 자, 여기서 어떤 전자가요, 이렇게 에너지를 받고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때의 에너지를 우리가 E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때의 진동수를 F1, 파장을 람다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E2, 람다2, 그리고 진동수를 F2라고 할게요. 그리고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얘가. 그죠? 네. 이렇게. 자,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E3, 파장을 람다3, F3라고 하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이 값은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요. 이거는 이해되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아까 전에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라고 했어요. 진동수리가 어떻게 돼요? 비례하지. 그러면 이 공식이 이렇게도 성립이 하겠죠? 쉽죠? 여기까지는 쉬워. 근데 파장력. 자, 파장은 어땠어요? 플랑크 상수 파장분의 빛의 속력. 이렇게 되죠? 그죠? 반비례죠? 네. 자, 에너지는 진동수의 비례, 파장의 반비례인데, 그럼 이 어떤 관계? 이거의 역수는 이거의 역수 더하기 이거의 역수하고 같습니다. 요거 조심하라고. 시험 나올 때 꼭 이렇게 나와요. 에너지는요, 그냥 단순 계산이야. 에너지는 그냥 이만큼 이루어지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하고 같다. 이거 맞는 거야. 이 값과 이 값의 합은 이거하고 같다. 그리고 진동수는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관계니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근데 파장할 때 맨날 이렇게 틀려요. 파장은요, 역수예요. 반비례관계야. 오케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너는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냥 단순히 더하면 안 돼요. 역수로 해줘야 됩니다. 반비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줄게요. 자, 여기 원자로부터 1, 2, 3, 4 N1, N2, N3, N4로 전자가 이만큼 같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빛이 방출한다면 몇 개의 스펙트럼 선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잘 봐. 몇 개가 나오는지. 얘가요, 다이렉트리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아니면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아니면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아니면 여기 같은 놈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여기 있던 놈. 또는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또 여기 어디냐? 여기 있던 놈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총 몇 가지가 가능성이 있어요? 6. 네. 그래서 N1에서 4로 전자가 전이하면 무조건 하나만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선 스펙트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어쨌든 불안정 상태에서 어디로 막 갈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넣을 수 있는 스펙트럼 수는 총 몇 가지? 6가지. 알았죠? 네. 그게 아마 난이도 있게 나올 수 있는 문제다.